15분 썼어요 지금. 이 강사에게 5분은 지금 하늘 같은 시간인데, 그죠? 맞죠? 그런데 제 강의보다 좀 더 유익한 것 같아서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예. 자, 거미집 이론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에치겔이라는 학자가 농산물 시장을 분석했다. 그래서 농산물 중에서 배추, 그럼 배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배추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면 이제 공급자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돈 되는 거 이렇게 외치겠죠? 문제는 가격이 올랐는데 바로 공급자들이 돈 된다 그래서 바로 공급이 늘어난다 못 늘어난다? 왜요? 공급하는데 뭐 걸려서? 시간이 걸려서. 그게 공급의 시차성입니다. 그러면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공급이 바로 못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이죠? 그럼 비탄력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세워져 있으면 뭐의 변동폭이 크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바로 안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때요? 폭등하는 일이 생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자들은 계속 뭐라고 외친다? 돈 되는 거 그리고 뭐 한다? 씨 뿌린다 이렇게. 그래서 가벌 병정 농부 아저씨들 오직 어디에만 반응을 보여요? 여기에만 반응을 보여서 돈 되는 거 이러면서 계속 씨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린 데서 바로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물량이 안 나오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이 씨 뿌렸던 게 어때요? 가벌 병정 씨 뿌렸던 게 한꺼번에 또 쏟아지겠죠. 그러면 과잉 공급이 되네요. 그러면 공가방 기억나시죠? 과잉 공급되면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한 해는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는 폭락하고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 지금 거미집 이론이고 그것은 진폭이 크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추뿐만이 아니라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바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이러면서 뭐 한다? 착공 들어간다. 착공 들어간 데서 완공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너도 나도 착공했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과잉 공급되어서 가격이 또 내려가고 미분양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지금 거미집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쪽 맨 위에 의에 보면 가격이 변동하면 공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변동한다는 공급의 뭐 시차성을 고려해서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가 하는 것을 동태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균형의 변동을 살펴본 동태적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다. 동태의 반대는 정태입니다. 그래서 정태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 요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균형의 변동을 살펴본 비교통합적 이론이다. 비교통합적이다. 그게 다른 말로 동태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비교정학적이다 이런 말씀 안 돼요. 동태적이고 동학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해서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파동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부동산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 부동산에서 거미집 이론을 쓰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바로 증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공급할 때 뭐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많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그러면 공급자가 뭐라고 외친다고요? 돈 되는 거, 그게 기대 이윤이 증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한다? 착공, 이제 농산물이면 씨 뿌리는 거죠. 착공 들어간다. 그래서 착공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서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될 때는요. 너도 나도 한꺼번에 또 출하니까 과잉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초과돼서 미분양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시장이 침체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급자는 항상 어디에만 반응을 보이죠? 요 가격에만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외친다고요? 돈 되는 거. 그때 가벌 병정 농부들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돈 되는 거하고 씨 뿌린다 그랬죠? 그러면 미래에 너도 나도 씨 뿌린 게 자라면 과잉 공급되겠다 이런 거는 예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여기만 반응을 보여서 씨 뿌린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서 금기 수량은 금기 가격에 기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DT는 FPT다. 뭔 뜻이죠? T기의 수요는 뭐에 의존한다? T기 프라이스 가격에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T기가 금기면요. 금기 수요는 뭐에 의존하는 거예요? 금기 가격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트 갔더니 배추가 비싸. 그럼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 바로바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요. T기의 공급은 T-1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 말은 금기에 올해 배추가 왕창 나왔어요. 공급이 되었어요. 왜요? 전기에 T에서 하나 뺐으니까 전기에 가격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하고 씨 뿌렸던 게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금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전기 가격에 준한다. 그 말 이해되셨죠? 이게 공급에 뭘 말하는 거죠? 시차성을 말합니다.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준한다. 즉 공급의 시차성 때문에 실제 공급하는데 뭐 걸린다?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올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공급은 뭐에 의존하는 거죠? 올해 가격에 의존하겠죠. 올해 가격이 지금 비싸면 돈 되는 거하고 너도 나도 씨 뿌려서 내년에 왕창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거미집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균형이 어떻게 변동해 가는가 하는 걸 살펴보니까 모양이 거미집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인데 그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런 말 보이죠? 그래서 적어도 수렴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의 탄력성이 뭐보다 커야 되죠?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수, 탄, 수 요렇게 외웠네요. 수요가 탄력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누워있는 거죠. 누우면 누울수록 뭐라고요? 탄력.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비탄력이니까 용 경사가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탄력이라는 건 완만하니까 경사가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다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로 따지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따져보니까 어디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지금 보니까 수요 곡선은 경사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은 경사가 가파르고 기울기가 더 큰 거죠. 여기가 수요가 더 누웠으니까 이게 탄력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균형 가격이 여기 있는데 전기의 배추 가격이 아주 높았다. 그러면 돈 되는 데서 공급량을 왕창 늘렸겠죠. 공급이 여기 있다. 그럼 공급량이 늘으면 수요하고 만난 점 여기가 되니까 다시 공값 안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돈도 안 되는 거에서 공급량을 줄이겠죠. 요 가격에서는 공급량을 줄여서 공급 곡선을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럼 공값 안에서 다시 어때요? 가격은 또 올라가서 수요하고 만난 점 여기니까 올라가고 그럼 또 여기에서는 또 공급이 여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요? 하나의 점으로 뭐 한다? 수렴하는데 요 모양이 뭐 같더라? 거미집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미집 이론. 자, 그래서 수렴형이 되려면 수탄수다 하는 건 딱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발산형이 되려면 어떤 경우라 그랬죠? 수요의 탄력성보다 뭐가 더 크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완만한 거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따졌을 때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크겠죠.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완만하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어때요? 발산하는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산형이 된다. 자, 그래서 공탄발. 자, 수탄수와 공탄발 이야기. 그리고 기울기가 같다. 즉 탄력성이 같다. 그러면 그게 계속 순환하고 있죠. 그 모양이 뭐다?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순환형. 자, 보시고 맨 밑에 이 부동산 시장의 거미집 이론을 적용했을 때 이 현상은 주거용보다는 공업용이나 상업용에 더 잘 적용된다. 왜? 주거용은 우리 앞에서 공업용, 상업용하고 주거용 중에서 어디가 좀 더 탄력이라 그랬어요? 자,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어디가 수요가 좀 더 탄력이라 그랬어요? 주거용이 좀 더 탄력이다. 기억납니까? 대체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미집 이론은 진폭이 크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폭등폭락이니까. 그러면 이게 주거용이라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은 좀 더 경사가 가파르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폭락할 때 훨씬 더 많이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에 거미줄 이론이 더 잘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하는 건 주거용보다 어디에서 상업용, 공업용에 더 잘 적용된다.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경기 변동이 끝났죠. 그러면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524쪽에 13번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524쪽에 13번 문제 보입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면 특이한 유형의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변동 국면 측정하는 지표 중에 아까 선행 지표 중에 공실, 공가에 동향 이런 거 있었죠. 또 선행 지표에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행 지표 중에 거래량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그럼 당연히 틀렸죠. 크다지 뭐. 예. 3번 틀렸고요.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까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그랬죠. 5번 상향 국면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라 그랬어요? 하한선이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8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네요.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래 물었어요.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하향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되고, 맞나요? 하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죠. 되고 매도자 수가 확대되고 매수자 수는 축소된다. 하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수가 확대되고 매수자 수는 축소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향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매수자가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가격 더 떨어지면 살래 이러면서 오히려 거래를 늦추고, 매도자는 더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지 하고, 매도자 그래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향시장에서. 그러니까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회복이니까 가격 올라가고 공실은 줄어들겠죠. 3번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수가 축소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고, 맞나요? 상향에서는 매도자 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매물도 내놨던 것도 걷어들여 버리죠. 근데 매수자는 더 올라가기 사해지면서 매수자 수가 확대되고, 맞네요. 매도자 중시가 돼서 매도자 시장이 된다. 상향은 누구 중시? 매도자 중시화 현상. 4번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전환된다. 후퇴는 상향 다음에 후퇴죠. 상향까지는 누가 큰 소리 쳤죠? 매도자 중시였잖아요. 근데 후퇴가 된다는 건 누구 중시로 바뀌는 거예요? 매수자 중시로 바뀌는 거죠. 근데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거꾸로 써놨네요. 답은 당연히 틀린 건 4번이고,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라고 한다. 맞네요. 예. 오늘 나간 프린트 있나요? 자, 1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물었습니다. 1번 수요 법칙이란 당해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한다는 걸 말한다. 맞나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수요 법칙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맞나요? 수요 법칙은 그거 써놨잖아요. 가격 이외 요인은 일정하다. 즉 소득이니 뭐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런 건 변화가 없고 오직 뭐하고 이 관계,
가격과 수량의 관계만 살펴본 거라고요. 즉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그게 수요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걸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소득이 증가해서 더 산다. 이건 수요 법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의 관계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더 사는 게 수요 법칙이지. 소득이 증가할 때 수량이 늘어났다. 이건 수요 법칙이다. 이러면 맞다 틀렸다?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가격과 수량의 관계만 살펴본 게 수요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수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그래서 구매 의사뿐만이 아니라 구매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유효 수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열등제의 경우에 소득이 감소하면 그 제화의 수요는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열등제 불량주택 생각하라 그랬죠. 소득이 감소해서 돈 없으면 불량주택이라도 사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요 감소하면 수요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그 제하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때 사야지 이렇게. 자, 그게 열등제입니다. 3번은 맞는 거예요. 4번 이게 가다가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4번까지 못 가다가 어때요? 중간에 털려버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이게 함정을 잘 피해서 이제 어때요? 4번까지 가야 되는 거죠. 대체재 가격 하락은 당해 제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매번 하는 거잖아요. 싸면 더 사. 뭘? 대체재를. 그럼 당해자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예.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4번. 5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량이 변하는 걸 뭐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제 알죠? 이제? 그래서 답은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하고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한다. 자, 기억번. 거기 A하고 B가 보입니까? 그럼 A하고 B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탄력. 누웠네. 이러면서 탄력. A에다가 뭐요? 비탄력. 상대적으로 그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번. A와 B는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기울기가 다를 뿐이지 우하향한다. 그게 수요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번이 맞으면 리얼번에 가격이 하락하면 A와 B 모두 수량은 감소한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싸면 더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이거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번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싸지는 거잖아요. 싸면 더 사. 그래서 A, B 수량 모두 증가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번은 틀렸고 기억번은 맞다는 거예요. 리얼번. 공급이 증가하면 P보다 A의 거래량 변화폭이 더 크다. 이제 그림 안 그리고도 알아야 되죠. 여기가 하나가 DA인가요? 누워있는 게 DB인가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선 여기 있잖아요. 균형점 여기 있다고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우측으로 가는 거죠. 우측으로 가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 있던 균형점 여기 있었는데 보시면 양은 어디가 더 많이 변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변했죠? 여기는 여기까지 변했잖아요. P가 더 많이 변한 거 보이죠? 그래서 누우면 누울수록 뭐의 변화폭이 크고 양의 변화폭이 크고 대신 뭐의 변화폭은 작다고요? 가격 변화폭은 작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렸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가 반이니까 가격은 내려가는데 여긴 여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가격 변화폭은 어디가 더 커요? 세워져 있는 놈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아까 비탄력일수록 뭐의 변화폭이 크고 가격 변화폭이 크고 탄력이면 양의 변화폭이 크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공급이 증가하면 P보다 A의 거래량 변화폭이 크다는 말은 틀렸잖아요. 어디가 더 큰 거예요? P, 여기 P가 더 크죠? 이해됐나요? 누워있으니까 P의 거래량 변화폭이 더 크다고 이렇게.
그래서 누울수록 뭐의 변화폭이 커진다? 양의 변화폭이 커진다.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니은은 틀렸네요. 자, T급번. 소득의 감소에 따라서 A와 B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갔대요. 그럼 A와 B 모두 정산제다. 아, 소득이 감소하면 돈 없으면 안 사. 이게 정상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갔으니까 이건 정상제 맞아요. 그래서 D급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옳은 것은 기억번하고 T급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니까 수량이 25% 증가했대요. 싸면 더 사해서 왕창 더 샀네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틀린 것. 1번. 뭐요? 왜 그게 거기가 있어? 자, 1번이 좀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5이다. 난 잘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가 있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특이한 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탄력성은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 5다 그래야죠.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대체재가 풍부할 거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요. 5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이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재가 많을 거다. 3번 가격 하락할 때 총수입은 증가한다. 학원으로 따지면 수강료 5% 내렸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몇 프로 늘었어요? 25% 늘었어요. 원장님 막 기뻐하겠죠. 5% 내는데 25%나 늘었다 이러면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수요자들이 가격에 탄력 민감할 때는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어떻다? 증가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2번은 맞죠. 3번은 맞죠. 공급의 탄력성이 0.5라면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가 더 크다. 수요는 탄력성이 5잖아요. 공급은 0.5니까 어디가 더 탄력이에요? 수요자가 더 탄력이죠. 그럼 수요자의 귀착대 탄력적인 쪽은 귀착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쪽이 귀착이 크다 그랬죠. 그래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공급자에게 세금이 더 많이 귀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5번 수요자들은 가격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감하게 반응했어요. 탄력이 민감이라 그랬죠. 예. 자, 넘어갑니다. 4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가격을 뭐 할 수 있는 요인? 상승시키는 요인.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아까 배웠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야 상승이죠. 그러면 이제 써놔야 되겠죠. 헷갈리니까. 수요 증가 이렇게 딱 시험지에다 써놓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요래야 가격이 올라간다. 자, 요걸 딱 써놓고 1번 보면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그러면 당해 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죠? 증가. 대체제는 둘 중 하나 선택이잖아요. 대체제 안 샀으니까 당해자 사러 왔겠네요. 그럼 이거 가격 상승 요인 맞죠? 답 1번이네. 그 답 1번 이렇게. 2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이죠. 공가반. 자, 세 번째 건설 기술의 진보로 생산성이 항상 공급 증가죠. 그럼 가격 하락이죠. 자, 4번 보완제 가격 상승. 보완제가 비싸졌죠? 비싸면 안 사. 그럼 당해자도 안 사. 수요 감소네요. 가격 하락 요인입니다. 자, 지역 인구 감소 당연히 어때요? 수요 감소죠? 가격 하락 요인입니다. 다른 건 다 가격 하락 요인인데 가격 상승 요인은 1번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5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리게 연결된 거. 1번 경기 측정 지표 중에 아까 동행 지표 있었죠. 거래량이라든가 건축 착공량 이런 건 동행 지표라 그랬어요. 1번은 맞네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완화되었다. 즉 DTI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건 뭐가 바뀐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겁니다. 정책 변경 이런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정책 변경 이런 건 어디에 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발적 변동이다. 기억납니까? 또는 랜덤하게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게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기업 실사지수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다. 요게 10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다. 자, 그 말은 기업 하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상이 나오면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100 이하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상이 나왔으니까 확장 국면 이렇게 한 거죠. 안 배웠는데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그랬죠. 4번의 하향 국면은 매수자 중시야 맞나요? 맞죠? 과거 사례각은 새로운 그래프 뭐죠? 상한선이죠. 그러니까 답 4번 찾을 수 있으면
그거 100% 실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기업 실사지 순위 뭐 이런 거 잘 모르더라도 우리들 적어도 답은 찾아야죠. 안정시장은 실수요자에 지탱되는 시장이고 불황이 강하다. 계속 이야기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시장론으로 넘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부동산학은 뭐 해결하는 학문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총론에서 열심히 뭐 배운 거요?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긴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경제론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제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경제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제는 돈동거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돈의 대표 표현이 뭐다? 가격이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니까 열심히 뭘 배운 거예요?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을 배운 거고 그리고 형성된 가격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된 거래량이나 건축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해간다 그랬죠. 그 변해가는 궤적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변해가더라. 그게 순환적 변동이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 경기 변동의 대표가 경기 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서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장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운다?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하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뭐에 대해서 첫 번째가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요 정도는 정리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토지 시장도 있고 주택 시장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무슨 시장? 주택시장 이야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주택시장. 자, 세 번째 토지시장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우리가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죠? 뭐 벌려고? 돈 벌려고. 자, 돈에는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수한 정보입니다. 그냥 아무 정보나 있어서는 안 돼요.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뭘 보고 우수한 정보라 그럽니까? 그랬을 때 이 우수한 정보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초과이윤을 얻겠다. 이게 곧 투기로 이어집니다. 투기는 부동산 문제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문제 해결하니까 투기가 없는 아름다운 시장도 하나 알려줘야죠. 그게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하고 주택 시장, 자, 토지 시장,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뭐부터? 특성과 기능부터 배우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40쪽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나오죠? 그럼 학계론에서 부동산 시장을 논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한 시장이다.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럼 불완전하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추었다 못 갖췄다? 못 갖췄으니까 불완전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요건이 있겠죠? 그 요건을 우리 책에 다 써놨네요. 40쪽에 보니까 박스에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요건입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써놨죠? 동질적 상품입니다. 시장의 진입과 태그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누가 있느냐 하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면 뭐가 형성돼요?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100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진입과 퇴가 자유롭다 그랬나요? 자유로우니까 개별 기업도 얼마든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면 자기도 가격을 불러서 물건을 팔아야죠. 개별 기업이니까. 그때 가격을 150원을 불렀다. 요렇게 내가 파는 물건은 150원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 있는 다수의 누가 있다고요? 수요자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요? 아저씨 이러면서 아저씨가 파는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 동질적인 물건 있잖아요. 질이 동질이라고 써놨죠? 동질적인 물건 그거 있잖아요. 다른 다수의 공급자들은 얼마에 팔고 있다고요? 100원에 팔고 있어요. 아저씨는 왜 150원에 파세요? 이렇게. 즉 사겠다는 소리예요? 안 사겠다는 소리예요? 안 사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150원 부르면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오직 어디에만 있는 것 같아요? 100원에만 수요자들이 잔뜩 줄 서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즉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이 느끼기에 수요 곡선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이란 말은 이게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이란 뜻은 이 가격에 완전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100원보다 단 1원이라도 비싸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150원 불러도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101원 불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100원에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다수의 수요자들이 무한정으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저씨가 파는 물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100원에 산다 이러면서. 그러면 결국 이 공급자도 개별 기업도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가격 순응자라 그래요. 그래서 개별 기업은 가격 뭐다? 순응자 또는 가격 수용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요 가격 100원을 뭐라고 쓴다고요? 일물일가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고요. 가격 뭐라고 써놨어요? 순응자적 태도 이렇게 써놨죠. 또는 가격 수용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가격이 프라이스죠. 받아들여야 된다. 테이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라이스 테이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프라이스 테이커다.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나 메이커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때요? 메이커 이러면 안 돼요. 완전 경쟁은 프라이스 메이커는 가격 결정자란 뜻이거든요. 요게 아니고 뭐다? 가격 수용자다. 완전 경쟁은.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란 뜻이죠. 불완전이니까 그 말은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못 갖췄다는 거예요? 못 갖췄다. 그럼 첫 번째 다수가 아니고 뭐라고 써놨어? 부동산 시장은 소수라고 써놨죠. 왜 소수인데요?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즉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물건을 그 지역으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공급이 되기 어려워요. 또 왜 소수의 수요자입니까? 부동산은 고가품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구매력을 축적할 때 뭐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수가 되지 못하고 어때요? 소수가 됩니다. 즉 그래서 그 밑에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구매력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니까 진입과 태그가 자유롭지 못해서 진입 장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동질이 아니죠. 부동산 상품은 다 이질적입니다. 즉 개별성에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시장에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이 나타난다. 그것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이 있어서 일물일가가 아니라 그랬죠. 일물일가가 아니니까 옆집에서 내가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몰라요. 왜? 세금 문제가 걸려 있으면 굳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래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개별성 때문에 숨겨도 남들이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래의 비공개성이 나타나고 그럼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려면 정보 탐색 비용 이런 게 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옆 페이지 41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첫 번째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지적 시장이라서
지역별로 이렇게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고 국제화된다는 겁니다. A 지역에서 초과 수요가 생기고 B 지역엔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이렇게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속되면 수급 조절이 원활합니까? 원활하지 않습니까?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적으로 한정된 불안전한 시장이 되고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균형 가격 이런 게 잘 형성이 안 되니까 감정평가 사이한 이런 균형 가격 이런 거 찾아줄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국지적 시장이니까 그 지역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는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문가인 중개업자에 의한 분업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시장의 국지성과 관련을 가지는 거고요. 안 움직이면 부동성이 있어서 안 움직이면 임장활동 해봐야 되죠. 그리고 안 움직이면 외부 효과에 노출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 중에서 부의 외부 효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나면 그 땅 들고 뒤로 이사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사기 전에 미리미리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서 다 배웠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 활동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으면 거래의 비공개성이 나타납니다. 아까 숨길 수가 있으니까 일물일가가 아니니까 숨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 단기적으로 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격의 왜곡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단기적으로, 장기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급 토지는 부정성이 있고 또 개별성 비대체성이 있어서 대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럼 공급이 더 많으면요. 배추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때요? 한 평당 얼마 보상해주고 갈아엎으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지금 과잉 공급돼가지고 어때요? 아까 공실 이런 게 막 생겼어. 지금 10청 중에서 5청이 미분양이야. 다 공실이야.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갈아엎으라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 내구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실, 공가 현상이 지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자, 매매할 때 뭐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왜 매수할 때 왜 시간이 걸려요? 빨리 사면 되지 그냥. 고가품이라서 구매력을 축적할 때 뭐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요. 매도할 때 왜 시간이 걸리는데요? 특히 하향시장, 불황인 시장에서는 누가 큰 소리 친다고요? 매수자가 큰 소리 치면서 가격 더 떨어지면 살래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일 때 특히 황금성이 곤란해지고 시장은 조직적 시장이 못 되고 무슨 시장? 비조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이런 비조직적 시장이 되니까 이제 조직화가 안 되니까 집중 통제 이런 게 곤란한 거죠. 그래서 콜라는 총판, 대리점, 소매점에서 싹 내려와서 조직화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왜? 부증성이 있어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한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많다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된다 그랬나요? 오히려 정부 실패 이런 것도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한 말이죠. 부동산은 고가품이니까 내 돈만 갖고 안 되면요. 자금 융통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부요가 아까 기억납니까? 부동성이 있으면 외부성,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 정보의 비대칭성.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정보가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런 말은 정책에서도 계속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죠? 정책 공부한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자, 요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뭐요? 특성이라고요. 최소한 요게 무슨 말인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써놨죠. 시장은 뭐 하는 곳이죠? 이게 시장은? 예,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공급자가 만든 물건을 수요자에게 배분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시장은 자원 배분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니까 뭐라고도 표현한다?
공간 배분 기능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공간이 배분되는 곳이 시장입니다. 배분해 줄 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돈 받고 해줍니다. 그 말은 돈에 관한 소유권하고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있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뭐가 형성돼요? 돈 받는다는 건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창조 기능, 다른 말로 가격 형성 기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다? 시장이 되겠습니다. 가격 창조 기능. 자, 그리고 시장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가격 이런 게 다 정보죠.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 뭐가 나타나냐면 시장에서 최유효 이용 배웠나요? 최유효 이용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다? 시장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 양과 질에 대한 조절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최유용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증축해서 건물 더 올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리모델링해야 최유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양과 질의 조절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다? 시장이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 뭐라고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최소한 무슨 기능하는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론 중에서 지금 어떤 거 배운 거? 요거 배운 거죠? 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갑니다.